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매서웠다. 눈은 그리 많이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차가워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지은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창문 너머로는 간간히 자동차의 불빛만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녀는 전기포트를 켜고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며 커피가 끓기를 기다렸다. 지은은 올해로 34, 서울 외곽, 노원구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되게 조용하고 반복적이었지만 매주 월요일만은 달랐다. 월요일은 안락사의 날이었다. 그녀는 이 규정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처음 몇 달은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감정을 눌렀다. 동물보호센터는 넘쳐나는 유기동물들로 인해 공간이 부족했고 새로 들어오는 동물들을 위해 오래 입양되지 않은 동물들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것이 센터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해진 척해도 그날만큼은 여전히 무거운 숨이 가슴을 누른다. 커피를 다 마신 지은은 두꺼운 검정 코트를 걸치고 마스크를 챙긴 뒤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흐렸다. 도심을 벗어나 센터까지 가는 도로는 한산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센터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자원봉사자 민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20살 초반의 대학생으로 지은을 따르며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청년이었다. 지은 선생님, 오늘 명단 받으셨어요? 아직이요. 오늘 몇 마리예요? 지은은 차 문을 닫으며 물었다. 7마리요. 어제 또 5마리 들어왔어요. 남은 공간도 거의 없고요. 민성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기력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에 들어가 명단을 받자 그녀는 자동적으로 한 줄 한 줄을 훑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개들, 보호소 등록번호, 체중, 나이 추정치, 그리고 입양 불가, 안락사 예정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2마리의 파일이 그녀의 손에서 멈췄다. 백호, 소리. 2마리 모두 추정 4살. 백호는 뒷다리를 절었고 소리는 왼쪽 귀가 없었다. 둘은 같은 날 보호소에 들어왔고 3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둘부터 먼저 볼게요. 지은은 조용히 말한 뒤 보호구역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보호소의 복도는 개들의 짖는 소리로 가득했다. 어떤 아이들은 철망에 매달려 사람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고 어떤 아이들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눈만 굴리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구역, 백호와 소리가 있는 철창 앞에 도착했을 때 발걸음을 멈췄다. 철창 안의 2마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백호는 몸집이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소리는 작고 마른 체형이었다. 백호는 앞다리로 소리의 몸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소리는 백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고 있었다. 둘은 떨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를 통해 안정을 찾고 있었다. 지은은 숨을 들이켰다. 그 모습은 단순히 무섭고 추운 보호소에 있는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유대, 살아남기 위한 연대, 그리고 더 깊은 무엇이었다. 평소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녀가 작게 묻자 민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분리시키면 난리가 나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짖고 서로 찾고 그래서 그냥 한 케이지에 같이 두기로 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철망에 손을 댔다. 백호가 눈을 떴다. 그 눈은 깊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소리는 백호를 감싼 채 눈만 겨우 떴다. 지은은 손을 천천히 철창 안으로 넣었다. 소리는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백호는 지은의 손을 살짝 핥았다. 그 짧은 순간 지은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일어섰다. 이 아이들은 오늘 안 됩니다. 민성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규정이. 책임은 제가 질게요. 지은은 단호했다. 이 둘은 뭔가 달라요. 그냥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 그 이상의 거예요. 그날
다른 5마리에게는 조용히 안락사되었다. 지은은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을 또다시 품었지만 적어도 백호와 소리를 살려냈다는 사실에 작게 안도했다. 퇴근길, 그녀는 다시 철창 앞에 섰다. 백호와 소리는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방법을 찾아볼게. 약속해.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살리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윤지은은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다. 스튜디오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적이 맞아들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거리의 불빛만이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등을 문에 기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백호와 소리를 보호소에서 꺼내와 자신의 공간에 들이는 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였고 동시에 그녀의 직업적인 윤리를 시험하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오전 보호소 관리자 박수진 실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시간 좀 괜찮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다. 사무적인 얼굴, 예의는 있지만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 무슨 일인가요, 윤 선생님? 지은은 자리에 앉으며 숨을 가다듬었다. 어제 안락사 명단 중 마지막 2마리, 백호와 소리. 제가 데려왔습니다. 실장의 눈이 약간 흔들렸다. 직접이요? 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임시 보호 목적으로요. 윤 선생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을 믿는 겁니다. 외회를 만들기 시작하면 감정이 기준이 되죠. 그건 위험해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단순한 구조동물이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분리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유대감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손가락으로 펜을 돌리던 움직임도 멈췄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임시 보호 기간 동안 모든 비용과 관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절차도 밟겠습니다. 단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박 실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2마리에 대한 보고서 매주 제출하고 입양 대상이 나타나면 즉시 협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그녀는 병원에서 퇴근한 후 곧장 마트에 들러 강아지용 패드, 사료, 담요, 작은 장난감들을 샀다. 보호소와 달리 이제 그녀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백호와 소리는 낯선 환경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듯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앉아 2마리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여긴 괜찮은 곳이야. 너희를 아프게 하려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백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가왔고 그녀의 손등을 한번 핥았다. 소리는 아직 머뭇거렸지만 백호 옆에 앉으며 긴장을 조금 풀었다. 며칠이 흘렀다. 지은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사료를 챙기고 기가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스튜디오 아파트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밤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2마리를 데리고 조심스레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같은 층에 사는 중년 여성, 김영숙 씨가 관리소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관리사무소에서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 입주 계약서상 반려동물은 1마리까지만 허용됩니다.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사과하며 잠시 임시 보호 중이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2마리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인 후 백호를 안아 무릎에 앉혔다.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할지도 몰라. 그 순간
소리가 다가와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상처받은 존재,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들이었다. 그 주 주말, 지은은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서울 근교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단독주택을 찾기 시작했다. 보증금은 높았고 위치는 불편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외딴 마을에서 작은 단독주택을 찾았다. 마당이 있고 조용하며 주인이 동물을 키우는데 관대했다. 이번 달 안에 이사할게. 지은은 자신에게 말했다. 이건 너희만을 위한 집이야.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이 작고 조용한 집이 훗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은은 모든 일정을 일주일 안에 끝내야 했다. 같은 층 주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가워졌고 관리사무소 측도 더 이상 양해해주지 않았다. 한 번의 경고로는 부족했는지 그들은 계약 위반으로 벌금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간단한 옷가지, 책 몇 권, 주방기기, 그리고 백호와 소리의 침대와 장난감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간소한 삶을 살아왔는지 실감했다. 고양시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은 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거리였고 대중교통은 불편했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동네였다. 그녀가 구한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마당이 있었고 햇빛이 잘 들어왔다. 무엇보다도 주인은 처음부터 말해주었다. 개 2마리요. 걱정 마세요. 저도 예전에 6마리 키웠어요.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이 날 뻔했다. 이해받는다는 감정은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이사 첫날, 백호는 문을 열자마자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흙냄새를 맡고 풀을 밟고 그동안 감금되었던 공간에서 벗어난 듯 자유롭게 달렸다. 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백호의 뒤를 따라 몇 걸음씩 나섰다. 지은은 현관에 앉아 2마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 왔어. 여긴 우리 집이야.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스스로를 새로 소개했다. 수의사이고 유기동물을 임시 보호 중입니다. 그 말에 몇몇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격려도 해주었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생활비는 급증했고 출퇴근 시간은 2배 이상 걸렸다. 지은은 병원 일을 줄이고 보호소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백호는 적응이 빨랐다. 산책을 좋아했고 낯선 사람에게도 금방 친해졌다. 반면 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낯선 소리엔 몸을 움츠리고 식사 시간에도 눈치를 보며 먹었다. 때로는 혼자 벽을 보고 앉아 몇 시간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이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는 새벽마다 소리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눈을 마주치며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소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녀의 손길을 피하던 소리가 어느 날 밤 지은의 무릎 위에 조용히 머리를 올렸다. 그 순간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소리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다. 아침에는 백호와 소리의 식사를 준비하고 마당에서 놀아준 후 보호소로 향했다. 저녁엔 동네 아이들에게 간단한 반려동물 교육도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관심을 보였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소규모 보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인연은 시작되었다. 하루는 보호소에서 근무하던 중 지은은 한 남성과 마주쳤다. 그는 큰 박스를 들고 있었고 박스 안에는 3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들어있었다. 상태는 심각했다. 탈수, 저체온증, 그리고 영양실조. 지은은 긴급조치를 취하고 그 고양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수의사로서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이 아이들을 왜 여기에 데려왔나요? 그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원래는 유기동물 보호에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어떤 수의사분 이야기를 봤거든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2마리 개를 지킨. 혹시 그분이 아닐까요? 지은은 놀랐다. 그 뉴스는 지방신문에 실렸을 뿐인데 이미 누군가에게 닿아 있었다. 그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저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수의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NGO 활동 중이에요. 보호소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날 이후 박민재는 그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의 철학을 존중했고 자신이 가진 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이 작은 집을 시작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지은 씨가 한다면 저는 돕겠습니다. 지은은 고민했다. 더 많은 동물을 받는 건 곧 더 많은 책임을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책임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집마당 한쪽에 임시 보호소를 만들고 박민재와 함께 비영리 단체 등록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름을 정했다. 백호와 소리의 첫 번째 포옹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 또 다른 생명들에게 이어질 차례였다. 포옹의 집이라는 이름을 건 작은 간판이 집 앞에 세워졌을 때 윤지은은 긴 시간 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글씨는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백호와 소리, 2마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전부 응축된 이름이었다. 박민재는 간판을 고정하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여기서부터 퍼져나갈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앞섰다. 정식으로 보호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한 임시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그들은 경기도의 소규모 보호소들과 연결을 맺고 구조된 동물들 중 입양 가능성이 낮은 개체들을 위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노견, 신체장애가 있는 아이들 또는 트라우마가 깊은 동물들이었다. 지은은 그들에게 2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존재 의미가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첫 한 달은 예상보다 빨랐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입소문을 통해 몇몇 입양이 이루어졌고 기부금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한계에 부딪혔다. 의료비, 사료비, 청소 및 소독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날씨가 추워지자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불안정해졌다. 지은은 밤마다 계산기와 씨름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소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백호가 다가와 그녀의 발을 핥곤했다. 고마워, 백호야.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어느 날 민재가 제안했다. 우리 이야기를 바깥으로 더 널리 알리자. SNS도 좋지만 방송국이나 기사로 나가야 해. 지은은 망설였다. 감정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 또 다른 포옹이 필요하다면 우리 이야기를 해야겠지. 민재는 연락을 돌렸고 뜻밖에도 KBS 지역 방송국의 한 PD가 관심을 보였다. 며칠 후 카메라와 조명이 포옹의 집을 비추게 되었다. 지은은 인터뷰 내내 조용히 말했다. 백호와 소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생명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담담히 설명했다. 촬영 마지막 날, PD는 물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백호와 소리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던 그 순간이요. 그 포옹 하나가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방송은 주말 저녁, 로컬 뉴스 속 미니 다큐멘터리 코너에 소개되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기사와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다음 날 아침 포옹의 집에는 수십 건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다. 입양 가능한가요?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서울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중 하나의 이메일이었다. 발신인은 박하은이라는 이름의 교사였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 아이가 방송을 본 뒤
포옹의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그 아이는 진짜로 엄마와 함께 포옹의 집을 방문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어딘가 움츠러든 표정이었다. 민재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강아지 좋아해? 라고 묻자 아이는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그녀는 백호가 있는 마당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백호는 낯선 아이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아이도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둘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이가 손을 내밀었고 백호는 천천히 다가가 그 손등을 핥았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말을 거의 안 해요. 아빠가 떠난 이후로 표정을 잃었어요. 지은은 그날 밤 아이의 손에 작은 강아지 인형을 쥐어주며 말했다. 언제든지 놀러와. 백호도 기다릴 거야. 그날 이후 박하은이라는 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포옹의 집을 찾았다. 점점 표정이 생기고 어느 순간엔 작은 소리로 백호야 하고 부르기까지 했다. 지은은 그것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동물의 산만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도 포옹 하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철창 속 두 마리 개의 조용한 포옹이었다. 포옹의 집은 더 이상 작은 시골 보호소가 아니었다. 방송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을 이곳으로 보내기 위해 연락을 해왔다. 지은과 민재는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은이 밤늦게 기록장을 정리하며 말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시스템이 필요해요. 자원봉사자 교육, 후원 관리, 의료 지원. 지금처럼 단순한 구조만으론 오래 못 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곳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에도 전파할 수 있어야 해요. 그들은 밤을 새우며 운영 매뉴얼을 정리하고 법인 등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하루에 2~3건씩 입양 문의가 들어왔고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학생과 시민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부작용도 있었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감성파리 보호소. 저런 곳에 기부하는 사람들 정말 순진하다. 동물 몇 마리 살리자고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건가. 아동복지나 노인 문제는 제쳐두고 고양이부터 챙기는 세상. 지은은 처음엔 담담하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민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직접 와보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무책임해요. 지은은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설명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러나 그 무렵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11월의 어느 추운 날 마당에서 아이들이 동물들과 놀고 있던 오후였다. 하은은 백호와 소리를 따라 마당 끝으로 달려가다 공이 담장을 넘어가는 걸 보고 망설임 없이 담 쪽으로 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담 너머에는 마을 도로가 있었고 그 순간 한 트럭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소리는 순식간에 움직였다. 하은이 담을 넘기 전 소리는 그녀의 옷자락을 물어끌었다. 그 찰나 트럭의 브레이크 소리가 터졌다. 하은은 무사했다. 그러나 소리는 피하지 못했다. 지은이 달려갔을 때 소리는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지은은 무너졌다. 민재도 말을 잃었고 아이들도 모두 침묵에 빠졌다. 하은은 소리를 부르며 울부짖었고 백호는 소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포옹의 집은 고요했다. 지은은 소리의 곁에서 밤새 머물렀다.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리며.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봉사자들은 마당 한켠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소리를 위한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하은은 직접 쓴 편지를 그 앞에 놓았다. 소리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다쳤을지도 몰라. 고마워. 내가 지켜준 포옹을 잊지 않을게. 그 소식은 또 한 번 세상을 움직였다.
뉴스는 다시 한번 포옹의 집을 조명했고 한 마리의 유기견이 지켜낸 생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뒤덮었다. 지은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소리는 누구보다 조용한 아이였어요. 사람을 무서워했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한 생명을 지켰어요.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다면 세상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포옹의 집은 전국 유기동물 지원정책협의체에 초청받았다. 지은은 그곳에서 정부 관계자와 각 지자체 대표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모두 두 번째 기회를 원합니다. 그건 사람도 동물도 같아요. 단지 누군가는 그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는 차이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지역 지자체장들은 포옹의 집과 협업해 별표 치유형 보호소 별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소리의 희생이 만든 변화였다. 며칠 후 하은이 조용히 지은에게 물었다. 소리는 이제 어디 있어요? 지은은 하은을 안고 말했다. 소리는 너를 구한 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왔어. 그래서 영원히 여기 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백호를 꼭 안았다. 그날 밤 지은은 소리의 묘 앞에 앉아 속삭였다. 너의 포옹은 끝이 아니야. 그건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야. 나는 그걸 지켜낼게, 소리야.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다. 포옹의 집은 이제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희생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시작을 믿는 사람들의 집이었다. 소리의 묘 앞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편지함이 하나 놓였다. 소리에게 쓰는 편지라는 이름이 적힌 그 상자에는 매일 누군가의 쪽지, 그림, 그리고 아이들의 낙서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리야, 너처럼 용감한 개는 처음 봤어. 내가 하은이를 지켜준 덕분에 나도 동물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 나는 무섭고 작지만 소리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작은 편지들은 소리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고의 전말이 아니라 세상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포옹의 집은 그 이후 달라졌다. 단순히 보호하고 입양을 돕는 공간을 넘어 회복과 교육의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민재는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지은은 직접 강의를 맡았다. 트라우마를 가진 반려동물과 어떻게 교감할 것인가. 동물과 아이들의 정서 치유 프로그램. 입양 후 적응 문제와 보호자의 책임.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이 강의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다. 젊은 커플, 노부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건 포옹의 집의 변화가 공공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경기도에서는 포옹의 집 사례를 기반으로 치유형 반려동물 보호소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호소 안락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교육부는 정서 교육 프로그램에 동물 교감 수업을 포함하는 것을 논의 중이었다. 기자들이 찾아왔고, 포옹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은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첫 번째 포옹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은 씨, 하은이 이젠 정식으로 입양하는 게 어때요? 지은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다. 하은은 어느새 포옹의 집의 일부가 되었고 지은과 민재의 삶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은이도 우리를 엄마, 아빠처럼 생각할까? 민재는 웃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밥하는 애가 누구더라. 지은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들은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 서류를 작성하고 면담을 받고 관계자들과의 상담을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윤지은과 박민재는 하은의 보호자가 되었다. 입양 승인을 받은 날, 세 사람은 소리의 묘 앞에 함께 앉았다. 소리야,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 내가 지켜준 하은이,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하은은 조용히 흙 위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소리에게 말했다.
소리야,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포옹이 될게. 가을이 깊어가며 포옹의 집은 붉고 노란 잎으로 물들었다. 입양률은 증가했고 기부금도 꾸준히 들어왔다. 지자체 협력으로 소규모 보호소 3곳이 더 생겼고 포옹의 집 네트워크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갔다. 그리고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지만 마음은 평안했다. 밤이면 민재와 함께 하은을 재우고 마당에 나가 별을 보았다. 백호는 이제 나이가 들어걷는 속도가 느려졌지만 여전히 마당을 천천히 돌며 포옹의 집에 수호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만약 그날 백호와 소리를 외면했다면 지금 이 모든 건 존재했을까? 그 생각에 도달할 때면 그녀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포옹 하나가 바꾼 것은 생명 하나의 운명만이 아니었다. 겨울이 오기 전 포옹의 집은 연말 행사를 준비했다. 작은 음악회, 입양된 반려동물들의 사진 전시, 그리고 소리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출간 기념회. 그림책은 지은과 하은, 민재가 함께 구상하고 지역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용감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출간 첫 주, 그림책은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배포되었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생명 존중 수업을 진행했다. 하은은 그 학교의 특별 강연자로 초대받았다. 그리고 강단에서 또박또박 말했다. 소리는 제 친구예요.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용감했어요. 저도 소리처럼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날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오는 하은을 지은은 꼭 안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이 아이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더 많은 포옹이 닿을 수 있도록 나는 계속 걸을 거야. 첫눈이 내리던 날 포옹의 집의 우편함에는 유난히 많은 편지와 택배가 도착했다. 어린이들의 그림,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편지,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보낸 소포. 그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언어를 넘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과 같은 보호소를 시작하려 합니다. 가능하다면 협력하고 싶습니다. 보낸 사람은 세컨드 임브레이스 프로젝트의 대표 엘리자베스 윤, 한국계 미국인으로 동물 구조와 재활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활동가였다. 지은은 놀랐다. 이 작은 시골 보호소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민재는 곧장 연락을 취했다. 며칠 후 두 보호소는 영상통화를 통해 처음 인사를 나눴고 협업을 위한 첫 단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말했다. 여기 미국에서도 입양 기준, 장애 동물에 대한 편견, 보호소 안락사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포옹의 집처럼 감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드물어요. 우리는 그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대화 이후 포옹의 집은 세컨드 임브레이스 프로젝트와 함께 양국 간의 보호소 운영 교류, 자원봉사자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다국적 입양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은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확고했다. 이 포옹이 국경을 넘어 퍼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같은 시기 하은은 어느새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반 친구들에게 인기였고 학교에서도 포옹의 집 이야기를 자주 나눴다. 하은의 담임 선생님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하은이는 정말 따뜻한 아이예요. 반 친구 중 외톨이인 아이가 있었는데 하은이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그림을 같이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소리에게 받은 포옹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준 게 아닐까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소리의 유산은 아이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즈음 지은과 민재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12월의 어느 날 경기 북부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구조된 아기 고양이 3마리가 포옹의 집으로 보내졌다. 그중 2마리는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한 마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력을 잃었고 몸도 많이 쇠약했다. 지은은 그 고양이를 품에 안고 밤새웠다. 가쁜 숨, 미약한 울음, 먹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작은 몸.
민재는 물었다. 지은 씨, 이 아이, 솔직히 가능성은 낮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가능성만으로 판단하면 백호도 소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며칠 후 지은은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은하, 은하, 은하수처럼 희미하지만 끝없는 빛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였다. 하은도 고양이를 꼭 껴안고 말했다. 이제 우리 집 막내야. 이름은 은하야. 은하는 매일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비록 시력을 되찾지 못했지만 소리에 반응하고 사람의 손길을 기억했고 하루 3번의 식사를 놓치지 않았다. 지은은 은하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넌 우리의 새 포옹이야. 그해 연말, 포옹의 집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입양가족, 그리고 보호소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진 잔잔한 행사였다. 하은은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연습한 유 레이즈미 어플 연주했고 그 뒤엔 아이들과 함께 소리와 백호, 은하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연극도 준비했다. 지은과 민재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아. 지은이 속삭였다. 처음엔 그냥 2마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게 다야. 시작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멀리까지 닿을 수 있어. 음악회가 끝난 후 마당에 모두가 모였다. 백호는 마당 구석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봤고 은하는 민재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다. 하은은 별이 떠오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 밤 별이 정말 많아. 지은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그중엔 분명 소리도 있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가 웃고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지은은 다시 편지를 썼다. 소리에게, 백호에게, 은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나는 이제 안다. 포옹이란 생명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포옹을 주고 또 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겨울이 깊어졌다. 눈은 자주 내렸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다. 하지만 포옹의 집은 여전히 따뜻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수놓였고 은하는 집안의 따뜻한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몸을 말고 있었다. 하은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은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눈이 오던 날엔 작은 모포를 은하에게 덮어주고 장화를 신은 채 마당에서 백호와 놀았다. 지은은 그 모습을 창밖에서 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 하나와 동물 둘이 이렇게 조용한 겨울을 만들 줄은 몰랐어. 그녀가 민재에게 말했다. 소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고요함이 고맙기만 해. 민재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바뀐 덕분이겠지. 처음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된 거야.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포옹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개발 계획이 변경되며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공지였다. 즉, 일정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지은은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이곳에서 몇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은 무력하게 말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 외회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시의회 측에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다. 민재도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행정이 아니야. 이곳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지켜낸 공간이야. 하은은 부모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이사 가야 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랑 아빠는 지킬 거야. 그리고 너랑 은하, 백호도 여기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만들 거야. 민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포옹의 집이 도시계획에 편입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정서적 파급력을 데이터로 정리했고 지역 주민 800명의 서명을 모아 시의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지은은 방송국 기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관련 내용은 다음 주 주말 뉴스에 보도되었다. 인터뷰 중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단지 개나 고양이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어른들이 다시 믿음을 배우는 공간이죠. 이곳이 사라진다면 단지 건물 하나가 아니라 한 사회의 포옹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보도가 나가고 SNS에는 삽사인 포옹이 집을 지켜주세요. 해시태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명 연예인, 작가, 방송인들이 동참했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은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것은 한 초등학생의 편지였다. 저는 하은이 친구입니다. 하은이가 포옹의 집에서 은하랑 백호랑 살아가는 걸 보며 저도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졌어요. 포옹의 집이 없어진다면 우리 같은 아이들이 다시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제발 지켜주세요. 그 편지를 읽은 날 밤, 지은은 무릎을 꿇고 소리의 묘 앞에 앉았다. 눈발이 흩날렸고 백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리야, 우리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아. 너의 포옹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마음을 안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며칠 후 시의회는 포옹의 집 관련 청원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공정서형 복지 공간으로의 전환 및 보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포옹의 집이 단순한 개인시설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치유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다. 결정이 확정된 날, 민재는 공식적으로 시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그는 지은과 하은, 백호, 은하를 불러 모아 마당에서 크게 외쳤다. 우리가 해냈어. 하은은 손을 들고 외쳤다. 포옹의 집은 지켜졌어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남는 건 거대한 울림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흔적이다. 소리의 묘 앞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군가의 삶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옳았다는 증거다. 지금도 누군가는 포옹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직 아무도 다가가지 못한 존재, 말 대신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명.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 사이에 놓이는 작은 팔 하나가 누군가에겐 전부가 된다. 포옹의 집이 지역사회보호복지 모델로 공식 등록된 이후 지은과 민재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까지 작은 마을에서 대도시 구청까지 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며 정서 회복형 보호소라는 개념을 전파해 나갔다. 첫 번째로 문을 연 분소는 강원도 춘천에 있었다. 이름은 포옹의 집 춘천센터, 지역의 중학교에서 폐교된 건물을 개조해 만들었고 민간 후원과 시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개소식 날, 지은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생명을 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분소는 4곳 더 늘어났다. 포옹의 집 전주센터, 포옹의 집 인천센터, 그리고 제주에서는 별표 포옹의 섬 별표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그중 일부는 노인과 아동의 공동 프로그램을 포함했고 일부는 심리치료와 연계되어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포옹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움직임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균형을 요구했다. 그해 봄, 포옹의 집에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백호, 지은과 함께 가장 오래 했던 친구, 포옹의 집의 시작이자 상징, 소리와 함께 그녀에게 길을 열어준 존재, 13살. 노견이 된 백호는 점점 기력이 약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혼자서도 일어나지 못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침상 옆에 앉아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많이 힘들지, 백호야. 조금만 더 버텨볼래? 하은이랑 은하도 내 옆에 있고 싶어해.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듯했다. 그날 밤 백호는 조용히 지은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고통도 없었고 울음도 없었다. 단지 따뜻한 손길 안에서 아주 작은 숨을 놓았다. 민재는 백호를 정성스럽게 씻기고
가장 좋아하던 담요에 싸주었다. 하은은 울다가 백호가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을 함께 안겨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백호는 소리 옆에 묻혔다. 지은은 묘비를 직접 새겼다. 여기 첫 번째 포옹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포옹은 수천 개의 포옹이 되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백호의 죽음은 지은에게 단지 개인적인 슬픔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하는 그 곁을 지켰고 하은은 매일 저녁마다 편지를 써서 백호의 묘 앞에 놓았다. 백호야, 내가 없으니까 마당이 너무 조용해.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 조용하다는 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잘 지켰다는 뜻이래. 그래서 나는 안 울고 있어. 지은은 딸의 그 말에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나는 백호의 이름으로, 포옹의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몇 주 후, 지은과 민재는 큰 결정을 내렸다. 포옹의 집의 운영 철학, 교육 자료, 회복 프로그램을 정식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고 이를 별표 백호 포옹재단 별표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기로 한 것이다. 민재가 말했다. 백호는 포옹의 시작이었고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또 다른 포옹을 만들 수 있어. 재단은 전국 포옹센터의 행정과 교육을 총괄하게 되었고 해외 보호소와의 연계 사업도 확대되었다. 보스턴에 있는 세컨드 임브레이스 프로젝트와 협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교환 봉사 프로그램도 본격화되었다. 하은은 더 자주 발표 수업에서 포옹의 집을 소개했고 학교 도서관에는 이라는 시리즈 동화책이 새로 입고되었다. 그해 여름,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책 속에는 그녀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완벽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울었고, 망설였고, 때로는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포옹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은 단지 걔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책 출간 기념 강연의 날, 서울시립도서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그 자리에서 지은은 하은과 함께 무대에 섰고 한 관객이 물었다. 윤 선생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지은은 하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누구든 포옹이 필요한 순간에 이 집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포옹을 하나의 언어로 만들고 싶어요. 말보다 먼저 닿는 언어, 상처를 먼저 감싸는 언어, 그리고 희망이 시작되는 언어. 관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어떤 울림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영원히 이어질 이야기의 이름이야. 5해가 흘렀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포옹의 집은 이제 하나의 상징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 이름을 달고 운영되는 전국 12개의 센터와 3개의 교육기관, 그리고 1개의 국제교류 거점은 매해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수천 명의 아이와 어른에게 치유와 배움을 전했다. 윤지은과 박민재는 여전히 그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일상은 조금 달랐다. 이제는 정장을 입고 행정회의에 참석하기보다 교실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포옹놀이를 하고 신입 봉사자들과 마당에서 사료를 나르는 일이 더 많았다. 하은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작아 보였던 손이 어느새 지은의 손등을 덮을 만큼 자라 있었다. 엄마, 나 봉사자 교육 조교해도 돼? 물론이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포옹이 왜 중요한지. 그녀는 이제 스스로 소리와 백호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여름방학 무렵, 포옹의 집에는 새로운 구조 동물들이 들어왔다. 한 마리는 강원도 산속에서 발견된 늙은 세퍼드였고 또 한 마리는 태어난 지 3달도 안 된 앞다리를 잃은 강아지였다. 이름이 없던 그 강아지에게 하은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너, 은하랑 닮았다. 조용하고 작고 눈빛이 예뻐. 그리고 이름을 붙였다. 지은은 그 이름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별, 우리를 비춰준 소리. 세상을 바꾼 백호. 어둠 속에서 빛난 은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별이. 가을이 되었을 무렵
포옹의 집을 찾는 발길은 더욱 늘어났다. 학교 단체, 부모와 자녀, 대학생 커플, 그리고 은퇴 후 봉사를 시작한 중년 부부들까지. 그날 오후, 지은은 마당에서 묘비를 닦고 있었다. 소리, 백호, 그리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은하까지. 그 작은 무덤 옆에는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던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하늘엔 별이 많아. 근데 난 우리 집이 더 밝은 것 같아.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어린아이가 아닌 누군가를 감싸 안을 줄 아는 사람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 주말, 포옹의 집 본관 앞마당에서는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다. 재단 설립 5주년, 그리고 소리의 포옹 10주년을 기리는 날이었다. 지은은 연단에 올라 조용히 아이들의 시선을 마주보았다. 10년 전, 저는 한 마리의 개가 다른 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포옹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의지였고 사랑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들 중 몇 명은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어른들 중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 포옹을 계속 지켜왔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이어짐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작은 팔 하나, 작은 마음 하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하은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소리와 백호의 어린 시절, 은하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아기였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날들을 담은 영상이었다.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포옹은 기억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지은은 묘비들 앞에 조용히 앉았다. 소리야, 백호야, 은하야. 오늘도 우리 잘 지냈어. 그리고 별이는 잘 자고 있어. 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이젠 우리도 언젠가 저 하늘의 별이 되겠지. 그때가 오더라도 나는 후회 없어. 우리가 만든 이 집이 누군가에겐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이었을 테니까. 하은이 문 앞에서 둘을 부르며 말했다. 엄마, 아빠, 별이 자요. 우리도 들어가요. 지은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번 쓰다듬고 고개를 들었다. 그 하늘엔 분명히 세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포옹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마당을 뛰어다니는 새로운 아이들, 매주 보호소문을 두드리는 따뜻한 손들, 그리고 이 작은 집에서 시작된 사랑 하나가 세상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꾸고 있었다. 누군가가 말했듯 가장 작고 가장 조용한 것이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 말처럼 한 마리의 개가 보인 포옹 하나가 수천의 생명을 살리고 수만의 마음을 움직이며 지금도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영원히.